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목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선 필승을 외쳤습니다. 또 경제부총리는 경제성장을 높여서 총선을 돕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부 기관장들, 장관, 부총리가 대놓고 불법 선거 개입을 하겠다고 예고한 셈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다른 기관들은 어떨까? 국정원이라든지 군사이버사령부라든지 예고하고 저지르는 불법보다도 예고 없이 저지르는 불법이 훨씬 더 심각한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총선 필승, 경제성장을 높여서 총선을 돕겠다는 말이 일파만파 퍼지자 박근혜 정권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단순한 덕담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관훈클럽 토론회에 했나요? 뭐 하여튼 어디서 내가 뭘 잘해서 여당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일을 다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이 바로 지금의 새누리당입니다. 선거주무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주무장관입니다. 선거주무장관이 집권당 모임에서 총선 필승을 외치면 단순한 덕담이 되는 시대는 박근혜 시대와 이승만 시대밖에 없었습니다. 왜 박근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승만을 국부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알만한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엊그제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으로,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최태원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왜 절망을 느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청년 실업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숫자의 통계의 마술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청년 실업률을 줄여 보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저질의 일자리들, 단순 아르바이트 일자리까지 취업으로 쳐가지고 통계를 속이고 있습니다만은 청년 실업률 정말 심각한 정도입니다. 취직이 안 되니까 청년들이 창업을 택합니다. 사업주가 30대 미만인 신설법인이 한 3,000개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창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창업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점, 숙박업 같은 생계형 창업의 경우에 1년 안에 50%가 망합니다. 그리고 5년 뒤까지 살아남을 확률 5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17% 됩니다. 자신의 기술을 직접 가지고 창업하는 과학기술형 창업 역시 5년 뒤까지 살아남을 확률 33%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이 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그 후유증을 회복하고 다시 도전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업을 말아본 제가 너무나도 잘 느끼는 겁니다. 저야 나이라도 많으니까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있고 여하튼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감탱이들은 돈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한번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한 특허법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지금 한국에서 청년에게 창업을 권하는 것은 펴질지 안 펴질지 모르는 낙하산을 메고
배랑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와 우리처럼 한번 실패하면 도저히 재기가 어려운 사회의 차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왕 하면 생각나는 헨리 포드 있지 않습니까? 헨리 포드 처음에 자동차 회사 만들었습니다. 헨리 포드 회사라고요. 그런데 이 포드가 완벽주의를 고수하는 바람에 1년에 20대도 차를 못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파산했죠. 망했습니다. 하지만 헨리 포드는 이런 실패를 바탕으로 망한 지 2년 뒤에 포드 모터 컴퍼니, 즉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해서 마침내 세계 자동차 시장을 거의 한 세기가량 제패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월트 디즈니도요, 처음에 사업했다가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한 2년인가 3년인가 있다가 미키 마우스로 월트 디즈니 재기합니다. 왜 그러면 미국은 실패해도 살아나고 우리는 실패하면 망하느냐? 금융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개인의 잘못이 없다면 우리나라처럼 그 개인에게 무한대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이 망한다고 해서 창업자의 인생까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덕분에 미국에서는 쓰리슨 패배를 밑거름 삼아 세계적인 회사를 키우거나 유명한 사람이 된 경우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보십시오. 파산을 경험한 사람이 재기에 성공해서 국내의 굴지기업이 된 경우 찾아보기 진짜 어렵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금융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재벌 위주로 재편되어 있는 한국의 기업 생태계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다가 한번 망하면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훌륭한 기업 절대 아닙니다. 한미반도체라고 있어요. 상당한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은 매출이 1,500억 이상 넘어야 중견기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1년 매출이. 한미반도체는 자체 연구개발한 첨단 반도체 제작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크론이 비슷한 장비를 납품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허 침해를 항의해도 소용이 없자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자회사를 상대로 한 힘겨운 소송을 시작합니다. 결국 몇 년에 지난 다음에야 서울중앙지법은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2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이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30년, 창업한 지 30년이 넘는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했어요. 주로 중소기업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특허법 위반 사건 기소율은 2008년에는 6.8%였는데 2012년에는 3.5%로 낮아졌습니다. 말하자면 특허를 위반해도 기소하는 율이 100명 사례가 발생하면 이제 3명 남짓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승소율은 2009년에 45.2%에서 2013년에는 36.6%로 낮아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받기조차 힘든 나라에서 누가 창업에 나서겠습니까? 대기업이 뛰어들어서 중소기업의 시장을 순식간에 장악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아이디어 하나만을 믿고 창업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대기업에게 빼앗기는 차라리 특허회사에 팔아가지고 미천이라도 건지자는 이런 풍조도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특허 전문 회사인 인텔렉츄얼 벤처스라는 회사가요, 우리나라의 대학가와 중소기업을 돌면서 특허를 싹쓸이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언론들이 관심을 안 기울이니까요. 재벌들의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들이 그런데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출원된 특허를 사용하면서 외국인 회사에 돈을 줘야 되는 이런 골 때리는 사례도 나왔던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새로 창업한 기업의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신규 기업을 그에게 인수하거나 그에게 투자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청년 억만장자들이 종종 나옵니다. 괜찮은 벤처기업 만들어가지고 잘 키워서 그 벤처기업의 가능성을 본 대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주고 삽니다.
그래서 미국의 혁신가들은 아이디어만 좋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너도 나도 창업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기업들이 한국처럼 중소기업이 내놓은 아이디어와 유사한 상품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중소기업이 개척한 시장을 대기업을 빼앗으려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처벌을 내립니다. 록펠러가 석유왕이라고 불렸죠. 스탠더드 오일 있습니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사건이자 1911년 미국 법원은 회사를 아예 해체해버립니다. 대기업을 해체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 창업을 촉발시키고 나아가 미국 경제에 더 큰 이익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구글 같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일자리가 없으니 창업을 하라고 청년들이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패자부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중소기업을 보호해줄 공정하고도 강력한 시장감시 시스템도 없습니다. 제가 왜 SK 최태원 회장과 농담 따먹기 하고 있는 박근혜의 모습을 보고 절망한지 아십니까? 그 재벌들의 행태가 조그마한 아이디어, 돈 될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공정 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칩에 드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크리에이티브한 그 생각이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재벌의 상징인 SK 최태원과 희득거리고 있는 박근혜를 보면서, 창조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박근혜를 보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 역시 제가 박종원 기자의 대담한 경제를 1편부터 다시 쭉 살펴보면서 괜찮은 것들을 소개해 주려다가 하나 눈에 띄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현준 PD.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하고 오찬했죠. 박 대통령은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편 등 이른바 4대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좀 나서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여당 의원 전원을 초청해서 식사를 한 것은 지난해 1월 취임 1주년 만찬 이후 처음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자마자 집권당 의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것은 당청관계 고삐를 다시 죄고 이 공동운명체다 이런 인식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로 이 나름대로는 국정의 자신감을 좀 회복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뒤따릅니다. 경향신문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 예, 경향신문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집권 후반기 당청 관계 이대로는 안 된다. 청와대 오찬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우리 새누리당의 성공이라고 화답했다고 하고요. 집권 세력의 양축인 여당과 청와대가 보조 맞추는 걸 뭐 나무랄 일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건전한 견제와 균형은 반드시 유지돼야 합니다. 어제 청와대 오찬은 열리는 과정부터 좀 석연치가 않았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5일부터 엊그제부터 충남 천안에서 1박 2일 일정의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26일 어제 청와대에서 오찬이 열린다는 사실은 이 첫날 만찬 자리에서 발표됐다고 하고요. 이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히면서 분임 토론 결과 보고와 자유 토론 등 둘째 날 일정은 3시간 앞당겨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아예 오찬에 참석하지도 못했다고 하는군요. 이러한 과정 자체가 이 비정상적이고 불균형적인 당청 관계를 방증합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새누리당이 보여준 무력한 모습과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배신의 정치 운운하는 대통령의 겁박에 움츠러들어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포기하고요.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를 몰아냈습니다. 입법부의 권능을 스스로 걷어차고 대통령의 친위 부대임을 고백했습니다. 오찬에서 오고 간 발언을 보니 향후 당청 관계도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사실상의 총재로 군림하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제어할 세력도 수단도 사라지게 된다. 뭐 이런 우려입니다. 그 오찬 때 오갔다는 얘기 오프닝에서 언급을 해주셨죠? 예. 오찬 분위기가 시절기간 화기애애했던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북한에게 패배한 결과도 이렇게 우리가 이긴 걸로 포장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야말로 지록이마도 가능하구나. 그게 엄청나게 고무됐을 겁니다. 그게 뭘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뭐 여론조사도 긍정평가가 그러니까 그게 대북 관계라는 건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심지어는 보수 수구 언론들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지나가요. 자기도 양심은 있으니까 그게 무슨 사과가 있느냐. 너 니들끼리 그냥 자위하는 것 아니냐라는 투의 얘기를 짚기는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박근혜는 복받았어요. 보수 언론들은 그 부분을 심하게 치고 들어가면은 박근혜의 존립 자체가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 대충 그냥 한마디만 하고 넘어갑니다. 진보적인 언론들은 그 남북 간의 합의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너무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슬슬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남북 간 합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거의 잘 다뤄지지 않고 넘어가요. 그리고 사실상 여론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수구 보수 그리고 언론들과 종편들이 아이 박근혜 잘했다고 뜯으니까 사람들이 아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얘기를 했지만은 유감 표명이 사과가 아니라는 것은 박근혜 정권 스스로 여러 차례 특히 그 연평해전이 아니라 NLL 사건이 그러니까 뭐 일어났을 때 북한이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어요. DJ 정권 때. 그래서 DJ 정권이 유감 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한나라당이 한 얘기가 그게 무슨 사과냐라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걸 사과라고 강변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한마디로 제가 늘 뭐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은 북한은 그야말로 총알만 안 쏘고 뭐 자기들은 안 쐈다고 주장을 하니까 얻을 거 다 얻어낸 거예요. 남한은 일종의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게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언론을 장악해 놓으니까 아니 그것도 박근혜가 이긴 걸로 포장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무됐겠습니까? 아 우리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언론만 잘 장악하고 있으면은 뭐든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기애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최경환 부총리나
정종섭 장관이든가요? 네. 이런 사람들 했던 얘기는 글쎄요. 야당이 예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탄핵할 때의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하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파워 차이가 그렇게나 큰 걸까요? 이건 뭐 어떻게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갈 것 같거든요. 분위기 보니까. 그렇죠? 그때 탄핵이 가능했던 것은 예. 대단히 복잡한 정치적 역학의 결과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당시 새누리당은 탄핵에 대해서 셀레바를 치긴 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탄핵은 가능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여당 내에서 그때는 여당이죠.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이른바 배신자들이 나왔던 겁니다. 조순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가가지고 다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했던 것이 바로 공개석상에서 내가 뭘 잘해가지고 여당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일을 하고 싶다. 이거는야말로 진짜 문제가 없는 발언이에요. 비합법적인 일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일을 다 하고 싶다. 여당이 이길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그러나 그런 게 없어서 사실은 못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방점에 있는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이걸 갖다가 탄핵까지 했던 그 정당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떤 장관입니까? 선거주무 장관입니다. 그렇죠. 경제부총리가 어떤 장관입니까? 수십조 원의 수백조 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의 예산을 갖다가 마구 써가지고 선거에 승리하게 만들겠다는 경제부총리 그리고 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장관이 총선하면 승리합시다 해가지고 총선 필승을 다지만은 이것이야말로 이거는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고 이거야말로 진짜 장관들 부총리 탄핵받아야 될 일입니다. 근데 안 되겠죠. 저는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정권교체의 동력은 된다고 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도 새정치민주연합은요 이렇게 단결된 정당이 아닙니다. 기득권의 안주에 있는 지역이 호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지 정신적으로는 새누리당 의원들 많이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새누리당에 있는 기득권보다도 질은 더 낮아요. 새누리당의 기득권들은 우리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할 수 있다는 정도의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잘나서 그러느냐?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잠시 낮추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중진들이 되면은 불출마하겠다. 박희 때 보세요. 박희 때 그때 선거 출마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그런 퍼포먼스라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의 인간들이라면은 이거 강하죠.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기득권자들은 여기서 떨린다면 나는 죽는다 라고 생각해서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저질입니다. 여하튼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점은 호남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적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박근혜와 그리고 새누리당의 기득권에 더 밀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늘 불안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김상곤의 혁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 다 쳐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문재인으로는 선거 안 됩니다. 이지랄 하고 자빠진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에 지역 기자들이 좀 따라갔을 텐데 문재인으로 안 되면 누구로 됩니까? 이렇게 좀 질문을 한 기자가 있었을까요? 지방 언론들 문제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조정동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사실 지방이 더 문제입니다. 왜 지방이 더 문제냐면은 신문산업은 사양산업이에요. 광고도 이제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가는 광고가 더 많지 신문으로 가는 광고는 날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즉 몇몇 잘 나가는 신문에게로 광고가 쏠리지만 나머지에게는 거의 안 들어가는 이런 일종의 갱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지방신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내가 대한민국 9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10분의 1도 안 되는 10,000평방킬로미터도 안 되는 경기도 일원의 인구의 절반이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지방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지방신문들 광고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면 경영이 안 되니까
결국은 건설 토들이 신문을 장악해서 저임금으로 부립니다. 보통 그렇죠. 지역지들 보면은 오너가 되게 건설사인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건설 토들이 그 신문을 경영하면서 저임금으로 심지어는 월급도 안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어디를 갖다 공간을 쳐가지고 광고를 따와가지고 뭐 반반씩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가서 뭐 뒷돈을 받아 먹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방지는. 그러다 보면은 지방지의 기자들은 이제 뭔가 파워 있던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유착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은 떨려 나가죠. 네. 아니 그렇게 그런 거 쓰고 싶으면 저 중앙지에 가서 써 이 사람아. 우리는 지금 라는 분위기. 그래서 지방신문은 뭐 우리가 참 같은 업계 우리도 뭐 저도 옛날 기자로 생활해 봤고 뭐 지방지 생활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중앙 언론사 기자로 여러 군데 출입을 하면서 지방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하고 친하게도 지냈어요. 저는 특히 지방 언론사 기자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지역 언론사도 일정한 규모 있는 언론사는 서울에 주요 출입처에는 다 파견하죠. 네. 뭐 사람은 적습니다. 네. 물론 그때 제가 야당 출입할 때는 뭐 지방지 중에서 2명 이상 출입하는 신문사 극히 보기 힘들었어요. 부산일보 이런 곳? 뭐 거의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지 기자들의 장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아주 밀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언론사 기자들은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그렇게 관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중앙언론에 자주 이름이 운이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주로 상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놓치는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방지는 뭐 그 사람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자기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일보다 그럼 부산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아무래도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의 의정 활동이 더 기사가 먹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시쳇말로 빠삭합니다. 그래서 지방지 기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요 의외의 정보가 많이 얻어 걸려요. 그러겠네요. 그 지역 정보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지역의 유력 언론사의 정보 보고 창이 엄청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이나 혹은 광주 이 자체의 정보만으로는 기사가 안 되지만 이걸 모아 놓아 보면은 아주 엄청난 특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엄청난 특종을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뭐 신문사 사장 하고 있지 뭐 선수기 정도 돼가지고 근데 그 재미를 많이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비단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굉장히 홀대를 받아요.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정의감의 발로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좀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그랬는데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출입처에서 되게 찬밥입니다.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뭐 평민당이나 뭐 민자당 기자실에서 지역 언론사 그렇게 많이 봐주진 않아요. 그 기자실 차원에서는. 그래서 늘 홀대받고 있는데 중앙언론사의 기자가 잘해주면은 친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얕은 지방언론사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훌륭한 기자가 소신 있는 기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불행하지만 그게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예, 당청 얘기하다가 이게 언론계 생태, 양태 뭐 이런 얘기까지 얘기가 뻗쳤는데 비슷한 얘기 같아요. 다음 꼭지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력한 경제 일간지 한 곳이요. 경제지입니다.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글로벌 스탠다드로라는 제목으로 3회 시리즈 기사를 실었습니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호봉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의 정책과 방향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사 스스로 판단해서 취재하고 편집했다면 뭐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이고 기획입니다. 하지만 그 언론사는요. 이 기사의 대가로 고용부로부터 2,200만 원, 협찬이라고 하죠 보통. 2,2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언론에 돈을 주고 입맛에 맞게 기사를 쓰도록 한 꼴이어서 독자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글쎄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많은 곳이 사실 협찬 기사 언론하고 주고받고 하거든요. 워낙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더 조명이 되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겨레가 짚고 있습니다. 홍보 용역으로 포장한 신종 언론 매수, 이런 제목입니다. 한정혜 새정치연합 의원이 입수한 어느 홍보 대행사 자료를 보니까요. 정부와 언론사 사이에 홍보 용역이란 명목의 거래 행위가 꽤 성행하고 있었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한 종합일간지가 지난해에요. 한국경제혁신과제라는 주제로 쓴 시리즈 기사 등에 대해 5,500만 원을 제공했으며 노동쟁이 없는 한 대기업 사업장 노동조합이 산업훈장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노조가 있긴 있는데 별로 사측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않는 그런 곳, 그런 노조가 산업훈장을 받았다는 다른 언론사 기사의 대가로 또 1,650만 원을 줬습니다. 이 홍보대행사는요, 지난해 통상임금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취지로 고용부로부터 5억 원의 홍보 예산을 받아내서 이 가운데 1억 8,253만 원을 언론에 썼다고 합니다. 지난해 고용부가 14건의 정책을 두고 10곳의 홍보대행사에 61억여 원어치의 비슷한 용역을 맡겼다고 하니까 정부 홍보가 단단히 빗나가고 있다고 의심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쓰는 정부는 홍보 방법이 정당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가령 정부가 보도 자료나 정책 연구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해 널리 배포하는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가 강조하고 싶은 정책 방향을 광고로 만들어 싣는 것도 정당합니다. 독자들이 광고인지 기사인지 혼동할 이유가 없는 까닭입니다. 정부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 토론을 유도할 필요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기관의 토론회 내진 세미나, 포럼, 연구사업 이런 걸 일정한 범위에서 후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가 균형 있게 표현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정부가 예산을 지렛대로 삼아서 공론의 방향을 정하고 언론을 움직이는 것은 명백히 언론 매수이며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라고 한겨레는 주장합니다. 언론도 문제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잠깐 수익을 올릴지 모르겠으나 독자를 속이는 행위가 얼마나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개탄하고 있습니다. 어느 매체인지는 저는 아는데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유력한 경제신문이죠. 그 매체뿐만이 아니라 그 경쟁 매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협찬 없으면 못 먹고 사는데요. 이게 이제 협찬 기사가 성행하게 된 배경에는 주로 기업들이 광고를 하는 데 대해서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면 광고를 때려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봐요. 광고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죠. 근데 기사로 쓰면은 이게 객관적일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시리즈 기사 누가 보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를 안 봅니다. 인간탱이들 앉아가지고 진짜 시간 보낼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한국 경제 노동시장 글로벌 스탠다드로 일단 얘기해봤자 아무도 안 봅니다. 근데 왜 하느냐? 그걸 가지고 또 스크랩하고 온갖 홍보 자료에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유력한 경제신문에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이 신문 많이 참고하지? 이 신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 이 사람들아. 이건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여론의 흐름이야.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써먹는 수법입니다. 근데 언론사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윤리는 갖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말하자면은 그 기사 말미에다가 고용노동부 협찬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사 위에다가 기획 특집, 그렇죠. 광고 특집, 협찬처, 후원처 이런 거 좀 밝히고 이제 이 정도의 최소한의 이제 예의는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까지 다 말아먹습니다. 그냥 그 기사 그대로 실으면서 바이라인까지 심지어 달아요. 어떤 저질 매체는 그래도 좀 괜찮은 매체는 차마 지 이름 못 넣어가지고 특집 기획팀 이런 식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주 그냥 누구누구 기자라고 이렇게까지 박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네가 썼냐? 아니, 안 썼어. 그냥 계속해서 내 이름 넣은 거야. 이런 얘기 저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문시장의 어려워서. 광고시장이 점점 위축되면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신문들요, 포털에서는 이른바 어뷰징 기사 제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만으로 힘드니까 온갖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어뷰징합니다. 그래서 한 기사 가지고 한 매체에서 한 번만 써라라고 포털에서 명령을 하니까 요즘 포털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내가지고 무슨 닷컴 무슨 해가지고 자회사 쫙 만들어가지고 자기 기사 보내가지고 똑같은 거 또 계속 돌립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광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부가 간땡이에 부었어요. 돈을 많이 줍니다. 보세요. 기사 3건 썼는데 2천만 원을 줬어. 그거 한 건당 이거 많이 준 거죠. 요즘 광고. 예. 한 건당 얼마야 도대체? 800만 그렇죠. 원이 넘습니다. 또 한 군데는 저기 기사 한 건 써가지고 1,650만 원을 받아 처먹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건요, 이 홍보 대행사가 과연 어떤 회사일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이 홍보 대행사 틀림없이 정권과 관계가 있는 데가 아닐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보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5억 원을 줬는데 쓴 거는 1억 8천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럼 나머지 3억 2천만 원 어디 갔겠습니까? 그 홍보 대행사가 인마이 포켓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집행 안 했을 수도 물론 있긴 있죠. 이제 걸리면은 집행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걔 옛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권무식이라고 저기 노태우 땐가 전두환이 땐가 노동부 장관하던 놈이 경상북도 떠딘들여 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 자금을 밑에서 자꾸 달라고 해서 줬는데 선거 자금 1,000원을 주면은 999원을 자기가 처먹고 이름만 뿌리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우편 봉투로 돈을 갖다 10만 원씩 넣어가지고 쫙 돌립니다. 그게 유명한 돈 봉투 사건이에요. 아예 그냥, 편지 봉투에다가 돈을 갖다 10만 원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돌린 거예요.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주면은, 선거하겠다고 돈 받아가가지고 1,000원을 가져가면은 진짜 999원은 자기가 처먹고 이름만 쓰는 놈은 양심적인 사람이래요. 1,000원을 갖다 아예 통째로 다 처먹고 돈 한 푼도 안 쓰고 100표는 받아왔습니다. 이지라는 놈들이 깔렸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돈을 중간에 게재하면은 끼면은 처먹습니다. 예,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 홍보대 행사가 어딘지도 다 잘 모르고 또 1억 8천밖에 안 썼는데 나머지 3억 2천 집행 안 했다고 하겠지만은 아마 수수료 엄청나게 받아 먹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4건의 정책을 두고 10곳의 홍보대행사에게 61억 원을 써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한 홍보대행사에 평균 6억 원 이상 벌었을 거고 보통 평균 수수료가 30% 내지 40% 됩니다. 30% 정도 된다고 보면은 18억 원은 홍보대행사 하나당 1억 8천 원. 그냥 이걸 1년 장사 다 한 거예요. 거기에도 상당한 부분은 이렇게 쓰였겠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홍보대행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갖고 영업해야 되는데 기자들 만나면서 써달라 자료 주면서 또 밥 사주고 몇 푼 안 줄 사주고 어차피 룸사롱 갈 것 아닌 바에요. 돈 얼마나 듭니까? 홍보대행사는 그거 꽤 쓸걸요? 계속 도니까 지속적으로 그게 일이니까 그건 거액은 아니겠죠. 김어준 PD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홍보대행사 아무나 밥 안 사줍니다. 아무나 밥 안 사줘요. 유력지 기자는 1대1로 밥 사주고 그래도 무시했다가는 나중에 한 칼이라도 맞을 만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대여섯 짝을 지어가지고 밥 삽니다. 나머지는 안 삽니다. 돈 안 써요. 저 예전에 기자 할 때 뭐 때문에 홍보대행사 분하고 뭐를 좀 할 일이 있었어요. 협찬 그런 썽이었죠. 그렇게 아주 대놓고 그냥 빨아주는 그런 작업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때 제가 좀 뭐랄까요. 아직 그런 게 남아있어서 그러나 점심 먹자고 하는데 얻어먹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직 초년병일 때여가지고 제가 산 일도 있습니다. 밥을. 그 양반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거야. 우리 김효진 기자가 훌륭한 기자라서 그런 거고 나야 얻어먹는데 난 한 번도 내가 돈을 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돈을 내기 시작한 것은 사업을 하면서부터 내가 돈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기자로 있을 때는 돈 안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 문화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촌지 시대를 살아왔던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뭘 밥을 먹든 술을 먹든 심지어는 룸살롱을 가더라도 제일 고참이 돈을 다 냅니다. 쫄면 때는 좋더라고. 그렇죠. 한 무조건 10년 동안은 내가 돈을 낸 적이 없어. 근데 10년 지나니까 항상 내가 내더라고요. 한 팀 차장급에 네. 가까워지면 그죠. 근데 이제 그거 가능했죠. 그때는 뭐 천지를 많이 받았으니까. 천지 문화를 없앤 데는 우리의 영맹하신 지도자 김영삼 선생의 덕분입니다. 김영삼 금융실명제를 해가지고 검은 돈을 우선 뭐 유통 못하게 만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삼성 엑스파일이라든지 재벌들이 비자금도 결국은 금융실명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뭐 좀 써야 되겠는데 실명제 때문에 안 되니까 비자금 다 만드는 겁니다. 어떻든 이게 금융실명제가 이제 뭐 기자들뿐만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부패를 상당 부분 차단하는 것은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우리 김영삼 선생 진짜 집 밖에 모르는 거야. 김영삼 보면은 박근혜나 김영삼이나 도찐개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삼당 합당하기 전인 1990년 이제 겨울 구정을 앞뒀나 뭘 앞두고 하여튼 추석 명절을 앞뒀을 거야. 이게 1989년인가 90년인 것 같다. 이제 여소야대 1여 3야 시대입니다. 이제 출입기자들한테 이제 선물을 돌려요. 그러면 뭐 물건도 돌리지만 돈을 주로 돌립니다. 근데 민정당도 마찬가지, 평민당도 마찬가지. 저는 신민정과당을 출입했었는데 신민정과당도 마찬가지. 김종필이나 김대중이나 그때 박태준이었어요. 민정당 대표는 박태준이나 다 자기 출입기자들한테만 뭐 일진한테는 100만 원, 이진한테는 5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쫙 돌렸어요. 근데 전 언론사에 지방 언론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치부에게 모든 돈을 돌린 사람은 유일하게 김영삼입니다. 돈은 크네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봉투를 2개 받았어요. 야. 김종필한테도 받았는데 갑자기 자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늦었지만. 1990년 일이라서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아니 그러던 김영삼이가 지가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기자들한테 천지 주지 마시오. 또 천지 금지령을 내래요. 그 배포 있게 너무 많이 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너무 과했다. 억울했는 그런 모양입니다. 시대를 뭐 저는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은 늘 얻어먹고 남에게 베풀지 않는 그런 이제 뭐 희한한 문화가 만들어졌는데요. 뭐 어차피 이제 고참되면 지가 돈을 내지만 그것도 자기 돈으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디든 거에 돈 주는 놈도 있으니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구학들은 이미 다 물러났습니다. 뭐 솔직히 제 동기들은 대부분 60이 넘는데 60 넘으면은 언론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 그 시대는 갔고 뭐 얘기하지만은 전두환 노태우 시대 때는 기자들이 룸살롱에서 처먹다가 그다음에 김대중 시대 때는 단란주점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노무현 시대 때는 포장마차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포장마차를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대는 발전해 나갔는데 그 발전을 역행시킨 이제 우리의 위대하신 지도자 두 분이 계시죠. 이명박과 박근혜. 줄여서 이명박근혜. 그런 이명박근혜를 또 열렬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언론 장악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베를루스코니가 그렇게 부정부패 비리를 얼룩지면서도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게 오래 장기 집권을 했구나. 참 이 나라의 앞날에 아문이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결정적인 찬스에 정신 차려요. 그래서 뭐 그렇게 완전 절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기자들이 이렇게 협찬하면 그러니까 뭐 따온 거든 그러니까 따온 경우에 더 확실하겠죠. 아니면 부역으로 하명으로 협찬기를 작성했든 하면은 그 협찬금의 뭐 1% 2% 이렇게 정해가지고 인센티브로 그 다음 달 급여 거기에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를 명문화하진 못하지만 차마 노사 간에 암묵적인 협의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매경이나 한경은 내가 그 동네 집구석 사정을 알 때까지 요즘은 전혀 모릅니다. 알 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로 막장은 아니었어요. 이게 기자들이 협찬 따오면은 페이백을 해주는 그 정도 막장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매경이나 한경을 제외하고는 이미 2000년대 중반에
그 이외의 경제지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모 경제부장이 아니지 경제전문지니까 뭐 산업부장인가 하는 그 친구는 아주 그걸 잘해가지고 사장한테 기용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쫓겨나더라고. 아, 진짜로 그거는 뭐 너무 단적인 사례들이 많은 게 그쪽에서 유명한 일이었을 거예요. 뭐 2000년대 초중반쯤의 일인 것 같은데 어느 경제직 그 금융부장이자 부국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행사 관련 기획 뭐 그런 거였는데. FG 아니야? 아닙니다. 뭐 비슷한. FG에 그 유명한 저 사람 한 명 있었는데 그건 내 후배야. 누구 말씀하시는지도 알 것 같고. 대학만 또 나중에 어디 경제신문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맞아요. FG. 네. 뭐 A, B, C, D, E, F 할 때 F이기 때문에 괜히 뭐 이상하게 저희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은 아주 독점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금융기관 홍보 담당, 뭐 부국장이니까는 최소 부장급 이상들에게 그렇게 했겠죠. PC는 아니겠지 설마? PC는 아닙니다. 네. 메일을 보냈는데 일일이 니네 뭐 하냐 협박을 한 거예요. 니네 뭐 가만 안 둔다, 죽는다, 조져버린다, 두고 봐라. 이래서 참다 못한 그 홍보쟁이들도 참 많이 참잖아요. 그 인내심하면은 정말. 우리의 또 정의로운 매체 미디어 오늘의 제보를 하지 그래. 그래서 그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곤욕을 치른 일도 있죠. 뭐 그런 고신이 사실 이번 사례 이런 거 보면 뭐 중대한 일이긴 하지만 참 제가 등산의 일각인데 싶기도 하고.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지금은 재벌 기업에 합병됐지만은 당시로서는 잘 나가던 자동차 회사의 홍보 담당 임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자들에게 촌지 많이 주고 술 밥 많이 사고 얼음살롱에서 돈 많이 썼다고 자랑하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저한테 어느 날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도 너만 놈 내 한 놈 딱 봤다는 거야. 어느 날 뭐 자기한테 경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방에 있어가지고 이제 돈을 못 보내줘가지고 전화로 다음에 어떻게 성의를 표시하겠다고 그랬더니 카드를 보내라고 그랬대요. 법인카드를. 그래가지고 법인카드를 보내줬답니다. 한 800만 원을 썼대요. 아니, 그걸 또 보내줬군요. 아유, 안 줄 수가 없죠. 왜냐면. 뭐 킥으로 보냈을까요? 모르겠어요. 유력한 경제신문에 부국장까지 얘기만 했고, 뭐 그래서 내가 최근에 만났는데 그 양반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최근에 암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또 중병도 투병하시는 건 안타까운 일인데, 굉장한 업적을 또. 뭐, 그런. 예. 법인카드를 보내달라. 예. 야. 아니, 그래서 나중에 얼마 썼더냐는데 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800만 원 정도 썼는데 이게 그 영수증을 보니까 이상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쓰고, 사실은 영수증을 보낸 건지, 깡했을 와리깡을 수도 있죠. 했는지, 예. 자기도 궁금하대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최근에 뭐 유력한 경제신문의 부국장을 그때 하고 있었는데, 물어보려고 했더니, 암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못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아니, 또 이게 또 들으니까는 또 좁혀지네요. 또 떠오르는, 그래도 바닥이 좁아서. 아무튼, 굉장합니다. 법카를 달라. 야 이런 훌륭한 분들도 계십니다. 배포가 장난이 그래서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선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이. 아까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석유왕 록펠러가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독점의 칼을 휘두르다가 결국은 미국 정부에 의해서 반독점 규제법이 만들어지고 그때가 1911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는 아마 1900 몇 년도가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예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 자체를 해체해버립니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미국은 그런 짓 많이 해요. 독점 기업이다 싶으면은 우리로 치면은 그때 유명한 그 통신회사가 있었는데 우리로 치면 KT 같은 거죠. 이걸 갖다가 아주 서너 개로 갈기갈기 찢어서 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아예. 이제 그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규제를 해야죠. 이런 말하자면은 저는 창녀기사라고 봅니다. 몸 파는 사람들은 또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자기 말하자면 객관성과 신뢰도를 풀어가지고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막장이거든요. 언론으로는. 이런 막장은 법적 규제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천지 주는 것도 결국은 금융실명제를 통해 가지고 검은 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니까 거의 없어졌어요. 사람이 천지나 뇌물을 먹일 때 자기 돈으로 절대 안 합니다. 네 월급 가지고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해요. 그런 게 그렇죠.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이게 맑아지고 좋아지는 거지 사례 하나를 단죄해 가지고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예. 자, 마지막 토픽 간략하게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곡지로 가시죠, 시장님. 예. 자, 정부가 이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 소비세율을 낮추고요. 백화점과 전통시장의 대규모 할인 행사를 유도하는 등의 이른바 소비 활성화 대책이라는 걸 어제 내놨습니다. 소비 침체가 심각해서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돌지 않자 이 한시적인 대책을 일단 급하게 마련한 겁니다. 자, 지난 2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요. 마이너스 0.3%였습니다. 사실상 정체 상태인 국내 총생산 성장률 0.3% 이거보다도 크게 낮습니다. 소비가 감소하는 원인은 가계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지갑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안 쓰는 겁니다. 소득이 정체한 상황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 탓에 가계부채는 1130조 원으로 그 사이 또 불어났습니다. 빚 갚기에 허덕이느라 돈 쓸 여력 없는 겁니다. 경향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내수 증대 효과 기대 어려운 소비 활성화 대책. 세율을 낮추고 물건 값을 깎아줘도 부자들만 지갑을 열 가능성이 큽니다. 대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자동차와 가전, 요거 지금 세금 좀 줄여준 거 아닙니까? 요런 건 국내 소비가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죠. 골프장 이용료를 낮춰도 서민은 이용 못합니다. 이번 소비 활성화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대증요법입니다. 대기업과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내수를 살리는 근본적인 방법은 관광과 보건의료, 금융, 유통, 통신 이런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서 일자리 늘리는 겁니다. 한국 노동자의 근로시간 연평균 216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깁니다. OECD 평균보다 10%가 적은 하루 4시간 반의 여가시간은 대부분 TV 보거나 낮잠 잡니다. 돈이 있더라도 쓸 곳과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정부와 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제 체질 개선과 서비스 산업 발전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 과제죠. 하지만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위기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럴 때마다 난 느끼는 게 정권 교체가 답이에요. 정권 교체가 이 정권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겠습니까? 세금을 줄이고 물건값을 깎아주는 방식은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려서 물건값을 깎아주면은 누구에게 이익이 가느냐? 돈 있는 놈한테만 이익이 가요. 그래서 있는 놈이 결국은 소비를 하지만은 서민들에게는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10년, 20년 된 제 100만 원짜리 아반떼 굴리는 사람한테 쏘나타 2,500만 원짜리를 갖다가 100만 원 깎아준다고 해서 누가 사겠습니까?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놈들한테만 이익이 되는 거지. 경향신문이 얘기한 방법은 그냥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아니 근로시간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해봤자 돈 쓸 시간도 없다. 그러니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줄여주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늘려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소득을 높여주면은 결국은 소비가 되는 거다. 저는 더 파격적인 방법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스위스에서 기초생활 임금인가 해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통과됐는지 기본소득인가 해가지고 통과됐는지 그 뒤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발상은 중요해요. 모든 국민들에게 한 200만 원씩 다 주자. 그게 이제 기본소득제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얘기 했다가는 무슨 빨갱이 새끼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런 파격은 나중에 이제 우리 복지가 더 발전이 했을 때 고민해 볼 문제고, 지금은 그야말로 취약계층들, 그리고 취약계층 위에 있는 차상위 계층들에게 현금을 뿌리는 겁니다. 현금을.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은,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20만 원을 주면은 돈 다 씁니다. 20만 원씩 10,000명 있으면 20억 원이에요. 10만 명 있으면 200억 원입니다. 100만 명 있으면 2천억 원이에요. 그만큼 저소득 계층에게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야말로 사실 일본에서 과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일본은 무슨 쿠폰 비슷한 걸 바우처라고 해가지고 줬는데 이제 처음에 일본의 저소득 계층에게 현금을 줬더니 일본의 노인네들도 그 과거 태평양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세대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금금 절약이 아주 생활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저축. 또 돈을 주면 또 안 쓰고 저축을 하는 거야. 은행으로 직행. 네, 그래서 바우처라는 게 나왔습니다. 바우처는 적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 써야 됩니다. 말하자면 쿠폰 같은 거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우리도 결국은 저소득 계층에게 현금을 뿌리는 것이 지금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돈 좀 없는 서민들에게 돈을 쥐어줘야 된다는 그 개념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거부감이 큰 것은 당연히 뭐 이른바 종북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이 뒤섞여 곁들여져 있는 것이겠죠. 뭐 이제 있는 놈들이 이 빨갱이 같은 발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렇다. 저 새끼들이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볼 인간들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종북 빨갱이 하는 거 보면은 참 그래 그렇게 살다 되져라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배분이라는 가치에 대한 거부감. 네. 그 두 글자만 들으면은 북한을 떠올리는. 아니 이제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이런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언론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협찬 받고 아까처럼 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그래서 그 분배는 공산주의다, 빨갱이 새끼들이다라는 신화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놀아나는 사람들도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인터넷 방송도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전부 그런 식으로 이른바 제도권 언론이라는 것들이 그게 돈에 매수돼 가지고 아니면은 자기들이 이익을 말하자면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엉터리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방송 사실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야말로 열악하기 짝이 없지. 이런 방송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도 역설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아니 뭐 대기업 홍보 담당 임원님들께 구성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법카 달라고 안 하니까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놀러 오셔도 좋습니다. 네. 자, 뭐 괜히 한번 저도 한마디 마지막으로 더 얹어봤고요. 오늘 서영수 타임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